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 쉽게 쌓이는 피로,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들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자라게도 약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 전문의도 놀랐던 음식이 바꾸는 암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암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식사의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수년간 환자들과 함께 연구해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과장 없는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무엇을 먹는지가 아닌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식탁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 약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암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다, 포도당이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쪼개져 만들어지는 포도당은 모든 세포의 연료지만 빠르게 자라고 에너지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암세포가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빼앗아 간다. 이 점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른바 펫을 통해 눈으로도 확인된다. 의료진이 방사성 표질을 한 포도당을 링거로 주입하면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돌고 대사가 왕성한 암세포와 만성 염증 세포가 그 연료를 우선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감막 카메라 영상에서 그 부위가 선명하게 빛난다. 이 실험은 암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쉽게 퍼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 정상세포 또한 생존과 체온 유지, 심장 박동, 근육 활동, 시각과 청각 같은 기본 기능을 위해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 요지는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어떤 속도로 들여보내느냐다. 순간적으로 혈당을 치솟게 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주입한 포도당이 펫 영상에서 암 쪽으로 몰리듯 혈중으로 급히 쏟아져 암세포의 식탁을 먼저 차린다. 반면 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해 흡수가 느리고 완만한 식물성 원재료 기반의 탄수화물은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전신세포에 더 고르게 분배하도록 돕는다. 식사를 잘못 구성하면 역설이 벌어진다. 항암을 견디느라 체력은 떨어지고 체중은 빠지는데 암은 에너지 폭주를 타고 커진다. 환자는 말라가는데 종양은 통통해지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핵심은 연료의 질과 유입 속도를 바꾸어 암세포가 먼저 배불리 먹는 구조를 해체하는 데 있다. 당기는 대로 먹는 단 것과 곱게 깎이고 곱게 빻아 금세 피로 스며드는 음식은 뒤로 미루고 씹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장에서 천천히 처리되는 자연 그대로의 원재료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는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를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료 사이사이 대부분의 시간을 좌우하는 일상 선택을 치료의 편으로 데려오자는 제안이다. 펫이 보여준 장면을 떠올리면 전략은 명확해진다. 급류처럼 밀어넣는 당을 끊고 잔잔하게 스며드는 연료를 통해 정상세포의 몫을 넓히는 것, 암의 식탁을 비우고 몸 전체의 식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탄수화물에는 선과 악이 동시에 숨어 있다. 그것은 종류와 속도의 문제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같은 에너지원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은 섬세하게 그 차이를 구분한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밀가루, 설탕으로 만든 음식들은 입속에서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장으로 들어가면 불길처럼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킨다. 이때 췌장은 갑자기 늘어난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열어 에너지를 들여보내는 신호이자 성장 촉진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자극제다. 이 자극은 정상세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성장 제어 기능을 잃은 암세포에게는 마치 비료처럼 작용한다. 순간적인 인슐린 폭발은 암세포의 증식을 부추기며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단 것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런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생활 패턴은 결국 몸 전체를 고혈당, 고인슐린 상태에 묶어두고 암세포에게 꾸준히 연료와 신호를 공급하는 셈이 된다. 반면 저혈당 지수의 음식들은 완전히 다른 리듬을 가진다.
현미, 통보리, 귀리, 고구마, 콩류, 채소,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 효소가 천천히 접근하도록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반응도 완만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조금씩 오래도록 쓰게 한다. 그 결과 몸은 일정한 대사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가 폭주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펫 촬영을 보면 대사 활동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며 특정 부위의 과도한 흡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단순히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혈당 지수, 즉 GI의 개념이다. 높은 GI의 음식은 불을 붙이는 성냥이고 낮은 GI의 음식은 서서히 타는 장작이다. 한 끼를 준비할 때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암세포의 연료 공급을 줄이면서도 정상 세포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 식사의 목표는 단순한 포만이 아니라 대사 속도의 조절이다. 밥 한 공기보다 천천히 씹은 채소 한 접시가 더 강력한 항암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는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와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혈당의 파도 위에 암세포가 춤추지 못하도록 몸의 리듬을 느리고 고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탄수화물의 선한 사용법이다.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그와 연결된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즉 IGF-1은 암의 성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단순히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는 문지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를 전달한다. 이때 간은 인슐린의 자극을 받아 IGF-1을 만들어낸다. IGF-1은 이름 그대로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신호를 내보내며 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강화한다. 문제는 암세포가 이 신호를 정상세포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마치 가속 페달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암세포는 성장 신호를 멈출 줄 모른다. 인슐린과 IGF-1이 동시에 높아지면 암세포는 더 빠르게 증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죽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전을 강화한다. 이 과정은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사 후 급격히 오른 혈당은 인슐린 폭풍을 불러오고 그 결과 IGF-1이 증가하며 세포 증식의 불길이 커진다. 반대로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면 IGF-1도 낮아지고 암세포의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라론 증후군이다. 남미의 한 지역에서 발견된 이 유전적 질환은 성장 호르몬 수용체 결함으로 인해 키가 매우 작게 자라지만 놀랍게도 암 발생률이 극히 낮다. 이 사람들은 평생 인슐린과 IGF-1의 수치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세포의 과잉 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성장 신호의 과다 자극이 암의 발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따라서 암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인슐린과 IGF-1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식사 습관, 즉 저혈당 지수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과 규칙적인 공복 시간은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그에 따라 IGF-1의 생성도 줄인다. 몸은 안정된 리듬 속에서 세포의 생명과 죽음을 조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성장 신호는 서서히 사라진다. 결국 인슐린과 IGF-1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적당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순환이지만 과하면 세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암을 자라게 하는 불씨가 된다. 음식의 선택 하나가 호르몬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전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암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이 호르몬이 세포의 성장 신호로 작용하여 종양의 크기와 속도를 좌우한다. 여성의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폐경 이후에는 지방세포가 주요 생산지가 된다. 따라서 체내 지방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의 농도도 높아지고 이것이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이 단순히 열량 저장 창고가 아니라
호르몬 공장이라는 사실은 암 치료에 있어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합성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승한다. 이때 세포 내 수용체가 그 신호를 받아 분열 속도를 높이면서 암세포의 증식이 가속된다. 반면 불포화지방산, 특히 식물성 기름이나 오메가3 지방산은 이러한 호르몬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재발 위험이 훨씬 높으며 체중이 늘어날수록 그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식물성 성분들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이다. 이 물질은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비슷하지만 세포 수용체에 결합했을 때 훨씬 약한 신호를 보낸다. 쉽게 말해 자리를 차지하되 강력한 자극은 주지 않는 가짜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진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고 세포의 성장 신호를 완화한다. 일본과 한국 등 콩류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는 이러한 생리적 기전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모든 콩 제품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콩 단백질이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대체 식품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두부, 청국장, 삶은 콩 등 전통 방식의 식품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에 섬유질의 역할도 중요하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에스트로겐을 결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채소, 해조류, 통곡물의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과 함께 작용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넘어서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애 전반을 지탱하는 힘이지만 그 힘이 균형을 잃으면 성장의 신호가 곧 암의 명령으로 바뀐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게 식단은 단순한 영양 관리가 아니라 호르몬 조절의 전략이 된다.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늘리고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치료실 밖의 식탁이 호르몬의 흐름을 바꾸고 그 변화가 종양의 속도를 늦춘다. 결국 에스트로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리듬을 조율해 생명의 신호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암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길이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암을 경험한 사람에게 식탁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험실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대사 경로를 바꾸고 호르몬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끄거나 켜는 스위치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전략이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보자. 붉은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 만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제품들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이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내며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킨다. 또한 동물성 지방은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암세포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유제품, 특히 젖소의 성장 호르몬이 포함된 우유와 치즈는 IGF-1 수치를 상승시켜 세포 증식을 자극할 수 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 청량음료, 흰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폭발을 유발해 암세포에게 연료를 제공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적이 바로 가공식품이다.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 착색제 같은 첨가물은 간 해독 효소를 방해하고 세포 산화 균형을 깨뜨린다.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에서 녹아나오는 환경 호르몬도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에게 해롭다. 이런 식품들은 단기적으로는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독이다. 이제 반대로 먹어야 할 음식들을 보자. 암을 억제하는 식단의 중심에는 자연 그대로의 식물이 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신호를 끄며
손상된 DNA의 회복을 돕는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과 인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개선한다. 콩과 두부, 청국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낮은 대사 부담으로 간과 신장의 회복을 돕는다. 통곡물, 귀리, 보리,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과 IGF-1의 과잉 자극을 막는다. 해조류와 견과류는 미네랄과 좋은 지방산을 공급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항산화력이 높고 세포막을 안정시킨다. 기름은 음식의 운명을 가른다. 정제된 식용유나 트랜스 지방 대신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을 선택하면 세포막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염증 반응이 완화된다. 중요한 것은 기름의 양보다 질이다. 기름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좋은 지방까지 없애면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면역세포의 활동도 떨어진다. 이 모든 식단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형태를 유지하라. 색이 선명한 음식일수록 포장보다 흙 냄새가 나는 재료일수록 몸속에서는 약이 된다. 식탁 위의 선택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암세포를 굶기고 건강한 세포를 살리는 일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3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비타민C는 가장 잘 알려진 항산화제이지만 암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적절한 농도에서는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계를 강화하지만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암세포를 공격하는 산화제처럼 행동한다. 이 상반된 효과는 농도와 투여 경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음식이나 일반 영양제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장에서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 정도의 농도에서는 활성산소를 중화해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막과 DNA를 복구하는 보호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맥으로 주입하는 고용량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수십 배 이상 높아지며 이때는 정상세포보다 항산화 효소가 부족한 암세포 내부에서 과산화수소가 급격히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며 결국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한다. 즉, 농도가 낮을 때는 방패로, 농도가 높을 때는 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근거로 여러 나라에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 암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제와 병행할 때 피로감이 줄고 식욕이 회복되며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농도 비타민C는 종양의 종류, 위치, 산소 농도, 그리고 환자의 대사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옥살산염 결석이나 대사성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고용량 요법은 반드시 의학적 감독 아래에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자가주사는 오히려 위험하다. 한편 식이 형태의 비타민C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C는 합성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고 다른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작용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인다. 특히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귤류, 딸기, 키위 같은 식품은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벽을 튼튼히 하며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들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한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을 높인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세포 내부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에너지 대사의 방향을 바꾸며 암세포가 선택적으로 약해지는 조건을 만든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치료적 비타민C는 양이나 제형이 아니라 맥락의 문제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암 치료의 본질은 세포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일이다. 비타민C의 이중성은 바로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작동하며 우리가 자연의 설계 속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조율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항암 치료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에도 상처를 남긴다. 입안의 점막이 헐고 위장은 예민해지며
미각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시기의 식사는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치료 중에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은 음식을 중심으로 작은 양을 자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름지고 짠 음식, 자극적인 향신료는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고 대신 미음, 죽, 삶은 채소, 부드러운 두부, 흰살 생선처럼 순한 음식을 택한다. 음식의 온도도 중요하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구강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므로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이상적이다. 항암제 때문에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냄새가 적고 담백한 음식, 예를 들어 찐 고구마나 바나나, 현미죽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회복의 핵심 자원이다.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육류를 완전히 끊기보다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혹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류를 적절히 섞는 것이 좋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사 부담이 적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체력이 크게 떨어져 소화가 어렵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환자에게는 의학적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맥량이나 고칼로리 보충 음료를 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막는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먹지 않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치료가 끝난 뒤 회복기에 접어들면 몸은 서서히 재건 단계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는 항암제의 잔류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통곡물과 해조류, 발효식품을 포함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을 자주 마셔 신진대사를 돕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해야 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조합된 식단은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자체를 의무가 아니라 치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태도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그 효과는 오래간다. 치료 중에 한 숟가락, 회복기의 한 끼가 면역의 리듬을 바꾸고 몸이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화학요법이 불을 끄는 일이라면 영양은 불씨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암 치료의 성공은 병원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병실의 링거와 식탁의 수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속의 종양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의학은 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마음과 습관, 그리고 일상의 리듬이 바뀔 때 비로소 완성된다. 병원에서 항암제와 방사선이 세포를 공격하는 동안 환자 스스로는 음식과 호흡, 수면과 생각으로 몸의 환경을 바꿔 나가야 한다. 암은 단일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습관의 총합 속에서 싹튼 결과이기 때문이다. 먹는 방식, 일하는 방식,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세포의 언어로 전달되어 몸의 대사와 면역을 바꾼다. 그러므로 치료의 철학은 암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암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로 바뀌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 초기에 무엇을 믿어야 하나라는 혼란을 겪는다. 서양 의학은 강력하지만 차갑게 느껴지고 대체요법은 따뜻하지만 근거가 약하다. 그러나 이 둘은 대립하는 길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길이다. 서양 의학이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요법은 다시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건축가다. 항암제를 신뢰하되 음식과 운동, 마음의 평온으로 몸의 토양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래야 약이 제 역할을 다하고 부작용도 줄어든다. 치료를 두려움의 과정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환자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주체가 된다. 정신적인 태도도 육체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 절망과 분노, 두려움은 교묘하게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몸의 회복 속도를 늦춘다. 반대로 감사와 희망, 그리고 자기 통제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느끼는 태도, 작은 기쁨을 찾는 습관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꾸고 그것이 곧 면역의 리듬을 조율한다.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햇빛, 대화는 약처럼 작용한다. 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깨닫게 한다. 자신이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몸을 혹사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고통이 되지만 이해하려 하면 배움이 된다.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하려면 그 주인인 인간의 의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 결국 암을 이기는 힘은 약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철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암과 싸운다는 말 대신 몸과 화해라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느끼는 것. 그것이 생명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의학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걸어가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이 철학을 잃지 않는다면 암은 단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준 스승이 된다. 그렇게 암을 병이 아닌 변화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식탁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세요.